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의 마음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가장 큰 요인 하나 꼽으라면 역시나 부동산 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5년도에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듣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뭐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이라든가 뭐 김시덕 박사님 다양한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바로 이분이시죠.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기대했어요. 네. 혹시 이번에 경제전망서적에 부동산 다뤄주실까? 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의미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언제쯤 한번 크게 다뤄주시겠지 싶었는데 네. 역시나 한 5번째 챕터 중에 부동산 전망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다른 분들에 대한 전망보다도 우리 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전망이 궁금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저는 정말 다차원적으로 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왜냐면 뭐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시해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이 모습밖에 못 보시잖아요. 근데 밑에도 보셨나요? 뒤에도 보셨나요? 네. 다각도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물론 책에서는 한 7가지 접근으로 다각도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데 오늘은 한 5가지 접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실물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그동안 경험했어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21년까지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럼요. 실물 경제는 이보다 최악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정책을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먼저 거시경제적 뷰를 보자는 거예요. 거시경제적 뷰를 봤을 때 완화의 시대 2020년, 21년 제로금리의 시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또 22년부터 24년 상반기, 참고로 여기는 제가 오타입니다. 실수했습니다. 24년 1분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대대적으로 조정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우리는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긴축의 시대 때 그랬던 거예요. 돈이 은행으로 쏠렸던 거예요. 은행은 이자 장사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20년, 21년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이렇게 폭락했죠. 그러면 24년 하반기는 뭐예요? 피벗의 시대예요.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피벗의 시대냐? 아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제약적인 금리지만 점진적으로 완화의 시대를 향해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니까 피벗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피벗의 시대 때 매매 가격의 상승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시경제적 뷰를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플러스로 바뀐 지점이고요. 그리고 그냥 표시 안 한 것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 마이너스다가 24년 3월 들어서 한두 개의 구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네요. 그러다가 4월 들어서 몇 개 구가 더, 5월 들어서 또 많은 구들이, 6월 들어서도 정말 많은 구들이 몇 개 구만 빼면 다 상승 반전했죠. 그럼 이제 9월로 옮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서울시에 어떤 구도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심지어 강북구, 노원구, 뭐 도봉구 이런 가장 늦게 상승 전환한 구마저, 네. 금천구 포함 네. 이런 구마저 플러스로 바뀐 상태예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제 얼굴을 이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이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양은 냄비 같아요. 예. 그냥 어제 올랐다 내일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 같아요. 뜨거워지면 한동안 뜨거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나면 식을 때도 천천히 식어요. 식었으면 다시 데펴지려도 오래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상당 부분 참조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네.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이 뜨거워지는 현상도 어떤 특정 구를 중심으로 상급지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 구를 중심으로 먼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운데 네. 불지피니까. 네. 근데 소위 뭐 노원구, 금천구 같은 이 손잡이 부분의 가마솥도 네. 같이 이제 결국은 뜨거워지는 그렇겠죠. 거예요. 이게 온기가 절단된 예. 거예요. 그러면 당장 차가워지진 않겠구나. 적어도 뭐 24년 끝자락이나 25년 상반기나 당장 물론 사이클이 짧을 때도 있고 길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여기서는 판단 못해요. 예. 다만 기술적 분석하에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상승 국면을 유지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굳이 따지면 이제 회귀 분석과 같이 네.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전망할 때 그걸 전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선행 변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근데 주택 매매 시장이잖아요. 기존 네. 주택 매매 시장. 이 가격을 전망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전망할 때 선행 지표격이 보통 경매 시장이에요. 이것은 상승론자나 하락론자나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근데 경매 매각 동향을 봐야 돼요. 네. 아파트 경매 매각 동향을 보시면 매각률의 바닥이 22년 11, 12월입니다. 예. 매각가율의 바닥도 비슷한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값이 뭐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경매 시장이 아파트 매매 시장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라는 관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예. 당분간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맹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각도로 지금 한번 분석해보는 네네네.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세 가지 했잖아요. 예, 예. 나머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두 개 더 있는데 예. 결국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호가의 결정등 아니고요? 수급 아니겠어요? 네. 수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요. 예. 그럼 결국 나머지 분석해야 될 게 뭐예요?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공급 분석부터 쉬우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건설사들이 예. 분양 사업 하려고 해요. 예.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잖아요. 예. 그럼 인허가 받고 나면 통상 얼마 만에 분양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3년 걸리죠. 3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럼 3년 정도에 선행하는 선행 지표가 인허가 건수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분양 물량,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보기 위해서 인허가 건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인허가 건수가 추세적으로 우리는 변화의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네. 21년에 정점을 찍고 네. 22, 23, 24년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 얘기는 24년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죽급 했으면 뭐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공급 부족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데 25년은 추가적인 공급 부족이 야기됩니다. 당분간 해결되지 않아요. 네. 24, 25년, 5년, 6년까지도 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갑니다. 그럼 공급 사이드 관점에서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있구나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네네. 있어요. 이것만 맹신하자는 뜻이 역시 예.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건수가 줄지만 네. 인허가 받은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연결될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예. 건설사들이 자금 마련에 성공하지 못하고 못해서. 혹은 도산하고 하기 예. 때문에 이 인허가 건수도 사실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덜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 23, 24년 인허가 건수는 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야기될 소지가 높다. 마지막
이제 수급 분석 중에 수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요, 두 가지 변수에 결정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하나가 구매 여력, 구매 여력. 그리고 두 번째가 구매 의사입니다. 예. 구매 의사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물론 예. 너무나 훌륭한 전문가시지만 그냥 평범한 구독자다라고 경알못이라고 가정하고 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지금의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의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많은 분들은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나 우리 평균적으로 예. 지금 집값보다 올라가 있는 집값이 더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할지 몰랐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예.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이 지표는 지금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의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야라고 강하게 믿는 확신, 그 비중, 그것을 뜻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바닥을 이미 찍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히 120이라는 점을 야. 통과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집값보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심리는 물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나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지표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네. 그 얘기는 주택 구매 의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여력이 있어야만 의사가 있었을 때 매수죠. 예. 의사가 있다고 무조건 매수로 가나요? 아니죠. 반대로 의사는 없는데 여력만 있다고 매수하나요? 그것도 안 되죠. 두 가지가 곱하기 관계예요. 예. 근데 여력도 봐야 됩니다. 네. 여력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네. 바로 금리예요. 아.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거주자가 네. 월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전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전세 자금 자체가 하나의 재산처럼 축적된 재산인 거예요. 시드머니가 돼주는 그렇죠. 거죠. 그 시드머니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여윳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세 매매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은 예. 주택 가격을 올려놓는 영향을 미치지만 예. 전세 가격도 올려놓는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현상이 야기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상회해서 올라가요. 예. 이게 100을 상회한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네. 전세 공급이 넘친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역전세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전세난이에요. 예. 전세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의사,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전세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23년 이래로. 네. 근데 매매 가격은 떨어졌다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 0.07%, 네.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405%. 뭐가 더 높아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면 둘 간의 차이값이 어떻게 돼요?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대출에 의존해서 차라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렇겠네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매 의사도 발동되고 구매 여력도 발동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게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보면 제가 추가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만 이 5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거시경제적 뷰 상승 국면 맞아요. 예. 상승을 지지해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도 상승을 지지해줘요. 또 선행지표로 봐도 상승을 지지해줘요. 네. 공급도 상승을 지지해주고 네. 역시 수요 측면도 상승을 지지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해본다면 25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 국면을 유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요소는 2025년 이후에 그냥 바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까 건축 인허가 수라든가 네. 공급 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지 않게 몇 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네.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주신 부분이 많아 보여요. 네. 근데 올해 분명하게 전개됐던 흐름은 서울과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나머지 지역의 다른 흐름이 분명히 목격됐거든요. 네. 2025년에 흔히 말해서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2024년 경제 전망에서도 네.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서 네.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할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기억하죠, 저는. 오판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견. 왜냐하면 평균 가격만 상승한다라고 판단해버리고 덜컥 내 집 마련 의사결정하면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25년 경제 전망에서도 예.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서 예.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그 비대칭화의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비대칭화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여러 가지 또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맞았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23년 이래로 서울 집값과 전국 집값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와. 실제로 벌어져 왔어요. 네. 이게 비대칭화입니다. 네. 심지어 이 전국 집값에는 서울 집값이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고 계산한다면 더 격차는 벌어졌겠네요. 더 벌어져 있겠죠. 예. 이걸 비대칭화라고 예. 하는 거예요. 비대칭적인 구조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니 이 트렌드를 우리가 장착하지 않으면, 감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실제 비대칭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예. 제가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변동률은 주간 단위의 변동률이에요. 예. 그럼 주간 단위로 지금 서울시가 0.23%씩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10억 집값이 0.23%씩 오르면 그게 얼마나, 야.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 중에서도 나름 광역시라고 하는 네. 5대 광역시도 아직까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비대칭화가 전개될 거라고 제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그 배경은 네. 바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첫 구조 번째, 변화. 첫 번째 배경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 배경인 인구 구조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하면 집값 떨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물론 저도 인구 감소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책 한번 줘보세요. 예.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한 손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요. 왜 안 떨어집니까 지금은? 힘을 뭐 받쳐주는 게 있는데요? 제 힘이 더 세서죠. 예.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데 그냥 하나의 요소만 보면 미스저칭을 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는 하방 압력이에요.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구 감소가 상방 압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하방 압력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방 압력보다 더 강한 상방 압력이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 강한 상방 압력은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네.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한 이래로 네. 이 파란색 지수를 보시면 네. 이게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품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460여 가지 품목을 가중 평균한 거예요. 예. 그럼 물가가 전년도보다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한 한 번도 없죠. 물가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의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예. 매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예.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을. 네. 집의 표식 가격이 오른 것뿐인데 예. 그 오른 이유는
돈의 가치가 계속 평생 동안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강한 상방 압력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 돈의 가치 하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장착하고 본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또 해석해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 올라요. 네. 전기요금 오르죠. 예. 가스요금 오르죠. 예. 인건비도 오르죠. 오르죠. 네. 철근 가격 오르고. 올라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철근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역시 뭐 목재 가격 여러 가지가 예. 오르긴 오를 때는 오르지만 떨어질 땐 잘 안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예.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는데 박정호 교수님 인생 동안에는 처음 경험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맞아요. 지금 40살 안 됐잖아요. 네. 저는 뭐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만큼의 예. 진짜 어마어마한 생애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경험하는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지표도 한번 보세요. 이 물가 지수가 오르는 폭이 더 높죠. 기울기가. 네. 그런 초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네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비대칭화가 전개되느냐? 예. 전 이 그래프를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인구의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 어디 살고 있느냐? 근데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줄어드는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고요.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 적어도 203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인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인구의 이동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도권 인구는 줄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줄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안 통하네요. 일단 수도권은 안 통해요. 예. 그런데 한번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예.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국면일 때 예. 평균 가격은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평균 가격은 오르겠죠. 오르잖아요. 예. 왜? 가중치가 수도권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거래량도 높고 예. 그러니까 저는 평균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네.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네.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은 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지방 소멸은 또 다른 지방 소멸을 불러. 그렇죠. 학교가 떠나요. 네. 그러면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떠나야죠. 사실은 떠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전염병 같은 거구나. 옆으로 퍼지네. 더 집중화를 이야기해요. 특정 지역에. 그렇네요. 제가 호주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호주에서 하기도 호주가 하셨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 예예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B도시라고 볼게요. B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만 주요 대도시들은 집값이 더 올라요.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을 저는 비대칭화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2025년 부동산의 흐름을 아주 명쾌하게 통계적으로 누구도 뭐랄까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서를 기다렸던 어떤 애독자가 네. 아 교수님이 2025년에도 나름대로 이런 정교한 뷰를 제시했으니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선뜻 고민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네. 왜냐하면 집은 지금 사서 바로 다음 주에 대파를 거나 다음 달에 대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한 10년 정도 장기 전망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네. 그 장기 전망은 네. 사실은 전망이 아니라 어떨 것이다라는 기대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의견을 네. 드린다면. 저도 장기를 전망할 줄 몰라요. 예. 근데 이게 나름의 장기 추세거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예. 장기적으로 어땠습니까? 아, 추세선은 명확하네요. 예, 오른 거예요. 그럼 예.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느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횡보하느냐, 떨어지냐. 혹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떨어지느냐,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아. 네. 10년 전에는 1억 연봉자면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거의 드물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1억 연봉자가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는 1억 연봉자가 어쩌면 흔해질지 몰라요. 예.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지 1억 연봉자가 많아졌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의견을 드린다면 어쩌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좀 이멘트를 꼭 네. 드린다면 가끔 서울시 집값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네. 저 이런 멘트를 하면 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팔걷고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하실 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요 예.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책 위반자로서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네. 그러나 이게 정상화되는 시장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언제 정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잠실 아파트가 3천만 원이다가 1억으로 오를 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했나요? 1억에서 5억으로 오를 때 정상이라고 생각했나요? 네네. 10억으로 오를 때는요? 20억으로 오를 때는요? 30억으로 오를 때는요? 정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게 어쩌면 인류의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상이지 않았던 시장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비정상일 거고 네. 앞으로 더 투자화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앞으로는 더 비정상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는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참조적인 의견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그렇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위와 팩트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나 우리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통계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는 정황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떤 비전이나 슬로건을 제시해서 감언인설을 하는 정치가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근데 이런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전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냥 그렇다는 걸 전망을 듣고 대응하시라는 의미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또 국가가 항상 바람직한 일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손해는 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망하는 사람들이 틀릴까봐 가끔 몸을 사릴 때도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뭐 본인이 적중률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시원하게 써서 제가 가끔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도 본인의 성품상 이렇게 시원하게 난 이렇게 봅니다. 딱 하고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동료 학자로서 멋졌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